정상이라는 게 참 찾기 어렵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네. 부동산은 이제 물가에 대한 보상 행위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가만큼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게 가장 좋죠. 근데 이제 부동산이 최근 들어서 이제 투자 상품화되면서 이게 변동성이 커져 버렸어요. 네. 이게 특히 아파트는 거의 금융 상품에 가깝기 때문에 이게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거든요. 어지럽죠. 이게 기본적으로 투기 상품화되는 어떤 그런 하나의 후유증이라고 보면 되는데 예. 다만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이제 정책 관계자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아마 정책을 펴는 분들 거의 없이 그냥 대부분이 아마 회사원이시거나 아니면 작은 가게 하시는 분일 거라고 봐요. 네. 그러면은 부동산을 바라보는 스펙트럼을 저는 담론에 빠지지 마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담론보다는 항상 그 실용적으로 판단하시고 그리고 좀 더 내 집 마련 실수요자답게 행동하는 걸 저는 권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는 작년부터 저는 타이밍을 재지 말라고 그래서 그거 얘기했다가 제가 김 실장님한테 한번 구사리도 듣고 그랬는데 저는 작년부터 저는 집은 고점 대비해서 한 싼 데는 한 30%좀 덜 싼 데는 한 20% 정도 낮아지면은 사십시오. 그거는 가격 메리트를 보고 사시는 거지. 전망은 잘 안 맞습니다라고 말씀을 올렸고 작년 이렇게 집값이 갑자기 뛸 때 어떻게 알았어요? 아무도 예측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실수요자 마인드는 싸게 사는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서 잘못 들어왔는데 시세 추종자처럼 이렇게 마치 뭐 갭 가격이 줄어들면 산다 이런 그 회계망 약간 죄송합니다. 좀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 가지고 지금 했다가 다 멘붕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보면은 집은 불안기 때 사는 거지. 헐값 사냥꾼이 돼야 되는 거지. 이게 마치 집값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식 그런 마인드는 굉장히 위험한 것 같은데 저는요. 그래서 지금 주식에서 많은 그 투자 기법들이 지금 부동산에 유입이 되면서 이 무주택자들이 이 굉장히 어려움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지난번 9년 대세 상승기 때는 그게 먹혔어요. 지금 아니잖아. 네. 지금은 그때 완전히 달라요.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갭 투자가 없어요. 갭 투자 비중이 30%로 뚝 떨어졌습니다. 한때 많을 때 60% 넘었죠. 지금 누가 집을 사느냐? 지금은 거의 30대 후반에서 40대들의 어떤 교체 수요가 시장을 주도하는 어떤 그런 국민이거든요. 네. 우리가 2016년 이럴 때에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 비율이 네. 그때 국민은행 기준으로 75.1%까지 갔습니다. 네. 이때 보니까 서울 아파트를 갭 투자하려면 1억 5천이면 되었어요. 지금은 6억 1천만 원 듭니다. 갭 투자를 못 해요. 그러니까 또 재건축도 시장을 주도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또 다시 아파트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지금은 제 생각에는 40대의 이렇게 젊은 엄마들의 약간 반란, 네. 그리고 이제 새 집에 대한 어떤 강한 어떤 그런 그 선호, 네. 이런 어떤 하나의 시장의 어떤 트렌드를 또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그 2016년에 아까 제가 75%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2016년 6월 이후에 고점 때까지 서울 아파트가 2배 이상 올랐어요. 네. 돈을 벌었죠. 지금은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 비율이 54%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이클도 옛날보다 길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객 가격이 줄어야 드디어 집을 사야 된다는 논리들은 굉장히 위험한 논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한번 일어났던 어떤 그런 현상들을 또 그대로 이렇게 적용하는 이걸 이제 패턴화 함정이라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약간 어정쩡하게 아는 것보다 차라리 아까 네. 그 감으로 오히려 직관으로 받아들이는 게 더 나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이 팩트들이요, 지표들이 이게 옛날에는 맞았지만 지금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판도가 완전히 바뀐 거죠. 판도 받겠죠. 과거의 어떤 그 경향성을 가지고 예, 예. 이때 이랬으니까 앞으로도 이럴 거야. 그게 무섭습니다. 그게 무서운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거시 지표로 보면은 아까 말씀대로 다 미쳤죠. 예. 지금 GDP 대비 주택 시가총액이 작년 말에 2.8배거든요. 네. 우리가 2021년에 아마 3.2배였죠. 그거 보면은 2012년, 2013년 이럴 때 뭐 2% 초반대였어요. 버블이죠. 그다음에 서울에서 뭐 중위
가구가 뭐 살 수 있는 집이 뭐 지금 6채인가? 뭐 3채 좀 늘어났다며요. 옛날에 27채 이랬었는데 제가요. 그런 지표를 보면은 음. 그 말씀하신 것처럼 다 미쳤어. 그런데 그러면 시장이 지금 신고가를 갱신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샀을 텐데 그 가격을 제가 그래요. 그 가격 어디까지 믿을 거냐고 보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완전히 감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 가격을 저는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여기 볼펜을 들고 계시잖아요. 네. 볼펜에 이렇게 힘을 주면 좀 구부러지잖아요. 네. 그죠? 근데 그 힘을 더 많이 주면 어떻게 될까요? 부러지죠. 부러지죠. 근데 적정한 힘을 주면 힘을 빼면 다시 돌아오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특정 힘의 정도를 더 이상으로 부여하면 그 지점에서는 부러질 수 그렇죠. 있잖아요. 인계점이 이제 인계점이 지나가는 있으면? 거라고 보면 되죠. 그 부러지게 만드는 그 힘의 지점을 음. 물리학에서 항복점이라고 합니다. 항복점. 항복점, 일딩 포인트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이제 매년 경제 전망을 할 때 예. 그 해를 무슨 점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예. 무슨 점. 왜냐하면 그 점들을 이으면 선이 될 테니까 연속성상 안에서 그 해를 좀 표현하려고 노력해요. 노력하는데 올해는 음. 그러니까 2025년은 음. 항복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그럴 수 있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의 패턴과 앞으로의 흐름이 그런 패턴을 보였으니 이럴 거라고 단정짓기가 쉽지 않은 부러진 거죠.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사실 저희가 질문지대로 완전히 안 가고 있는데 음악 들어가고 있어요. 주셨던 말씀 가지고 또 계속 예, 가겠습니다. 얘기하시죠. 왜냐하면 예. 워낙 박원갑수석님께서 또 심리 전문가시고 또 부동산 심리 수업이라는 예. 명서를 내주셨어요. 네, 여러분 맞아요. 그 해당 책 이야기는 고정 댓글로 음. 달아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보시면 좋겠고요. 이게 심리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잠깐 수요 측면만 생각할게요.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 주셨던 거랑 정확히 제가 분석하는 방법하고 일치해요. 뭐냐면 구매 여력 음. 곱하기 구매 의사 그렇죠. 이게 디맨드입니다. 말씀 수요입니다. 예. 그러니까 구매 의사만 가지고 구매 디맨드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구매 여력이 있다고 구매 여력이 높아진다고 구매 의사가 생기는 건 반드시 아니에요. 호주머니에 어쨌든 돈이 있는 사람들만 수요라는 거죠.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이 두 가지를 곱했을 때 관계인데 둘 중에 하나라도 0이면 이건 0입니다. 맞습니다. 곱하기 관계니까. 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PIR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PIR이 대략 한 5배 정도 되잖아요. 그게 이제 보통 유엔에서 얘기할 때 가장 이제 이상적인 행태가 한 3에서 한 5 정도 네. 그 정도로 보거든요. 네, 현재 우리나라가 5배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대략 한 10배 정도. 10배 한 예. 10배 지표에 따라 좀 다르긴 그 정도? 한데 뭐한 10배에서 한 11배, 12배 이 정도 될 10배 겁니다. 이 정도 된다. 좀 떨어졌어요, 그게. 예, 조금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게 우리의 중위 소득자의 연봉 대비 집값이 몇 배나 되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 집값이 10배가 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중위 소득자가 평범한 소득 근로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돈을 모았을 때 10년이 있어야 그 집을 살 수 있다가 되는 거고 물론 10년 후에 그 집값이 그 자리에 있으리라는 법은 없겠지만 현재로서는 그 집값을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제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함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PIR이 주는 함의가 뭐냐면요. 제가 생각하는 함의예요. 구매력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아니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소득이 안 늘어나는데 어떻게 집을 구매합니까? 라는 질문을 주세요. 그 질문에 대해서 지금 답변 한번 드려볼게요. 무슨 뜻이냐면 일단 첫 번째 2020년 21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그때 소득이 늘었습니까? 많이 줄었죠. 경제 위기 때였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은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평균 소득이 감소했을 때예요. 근데 집값은 왜 상승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 서울 집을 사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푼도 쓰지 않고 소득을 모아도 10년이 걸리는데 근데 소득이 증가하는 국면에서 집값이 상승할까?
그러니까 경기와 자본시장 혹은 자산시장을 분리해서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나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20년, 21년 소득이 줄어드는 또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국면에 왜 자본시장, 자산시장은 그렇게 빨간색이었냐라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매 여력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구매 여력이 생기는 수준이 아니라 원래 구매 여력이 있는 사람이 구매 의사가 장착이 되면 디맨드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20년, 21년이고 그래서 그것을 유동성장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혹시 저는 진짜 맞는 말씀인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 사이클을 보통 볼 때 두 가지로 봅니다. 네. 하나는 이제 실물경이 이제 순환론으로 보는 거 있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공장을 돌려가지고 근로자들이 호주머니에 돈이 많아야 집을 살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이 부동산이 뭐 주식이 먼저 가고 뭐 실물이 그다음에 그죠? 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 움직인다는 후행한다는 이 논리가 바로 이 이른바 이게 실물경기 순환론입니다. 네. 그런데 화폐경기 순환론도 있거든요. 맞아요. 아까 말씀.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경기가 안 좋잖아요. 예. 근데 오히려 그러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금리를 낮춰버려. 그럼 그 돈 들이고 호주머니 더 어디로 가냐? 거기다 투자 수요로 갚버리면 집값이 올라간다는 뭐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과거보다 저는 실물경기 순환론보다 오히려 화폐경기 순환론이 좀 더 초점을 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판도가 바뀐 거예요. 예예 그 판도가 바뀐 건데 투자 상품화돼서 그런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방 같은 데들은 당연히 뭐 지역 경기, 조선 경기 좋으면 막 거제도 집값 올라가는 거하고 비슷한 건데 거기는 대부분 실수요고요. 근데 서울은 투자 수요가 강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서울 아파트를 외지인들이 경기, 인천 지방 분들이 무려 25%를 샀습니다. 네. 그러면 그 투자 수요잖아요. 네. 뭐 그것도 있고 이 오히려 이런 투자 상품화되면은 오르는 데는 좀 더 오르고 떨어지는 데는 오히려 떨어지는 극단적인 양극화 이게 이제 뭐 더 그레이트 디바이드라고 얘기를 하던데 네. 이런 초양극화 양상으로도 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거에 비해서 이게 투자 집이 하나의 약간 사고 파는 투자 상품화가 되면서 이른바 이 금융 변수 말하자면은 이런 실물 변수보다 금융 변수의 영향이 커졌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제 실물 경기가 뭐 마이너스 성장을 해버렸다. 그러면 충격을 받지만 뭐 1% 성장하고 뭐 1.2% 성장하고 이거는 별로 큰 영향을 못 미치고 결국은 이 집이 하나의 돈놀이 대상이 된 거잖아요. 거칠게 말하면 네. 이렇게 된다면은 오히려 뭐 약간 노동 가치슬 개념이죠. 그게 그렇죠. 그거보다는 오히려 약간 어떤 자본 어떤 가치라든지 뭐 이런 뭐 자산 포트폴리오라는 이런 시각에서 좀 봐야 지금 서울 아파트가 아마 해석이 될 텐데요. 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예.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가는데 이제 네. 말씀은 주셨던 그 말씀에 피드백을 드리고 다음 네, 질문 네 가도록 그렇게 하시죠. 예. 너무 좋은 표현이셨는데요. 저는 상당히 많이 공감합니다. 심지어 한번 돌아가 보면 20년, 21년은 그러니까 경기가 좋은 게 아니라 이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으로 그렇죠. 유동성 장세가 나타났던 거고요. 그렇죠. 22년, 23년은 이른바 긴축의 시대가 오고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상하는 그런 국면에 소위 유동성이 은행으로 쏠렸던 거예요. 맞습니다. 고금리 상황에 그래서 뭐 물론 뭐 유튜브니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많은 시중은행들이 막 이자 장사했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죠. 네. 우리 서민들 너무 힘든데 22, 23 너무나 힘든데 은행들은 이자 장사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지적을 받을 만큼 돈이 그만큼 은행으로 이동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선 돈이 나왔으니까 집값이나 주가가 빠졌던 거고요.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로 다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결국 돈의 이동이에요. 심지어 박원갑 수석님께서 말씀 주셨던 거제도 사례, 거제도나 그밖에 지방조차도 저는 실수요자가 많아졌고 거기 소득이 늘어나니까 집값이 올라갔다라고 보지 않고요. 거기에 실물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많아지면서 더 많은 거주 수요가 생기는 과정에서
더 많은 유동성이 거제시에 유입됐다라고 그럴 수도 보는 있죠. 사람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수요로 보는 거예요. 돈의 이동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수석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나 제 피드백을 드리고요. 네. 이제 금리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질문이 네. 네. 금리 인하 이후의 경제입니다. 일단은 뭐 이거는 뭐 너무나 예측일 수도 있으니까 미국의 금리 인하 이후에 한국은행은 언제쯤 혹시 금리 인하할 것으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저희들이 뭐 하우스뷰가 있는데 한 연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연말 정도에. 지금 한 3.5%죠. 네. 3.25 정도로 보고 있고요. 네. 내년 말을 한 2.75 정도로 그렇게 보고 보시고. 있더라고요. 조금 뭐 그거는 뭐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럼요. 추세는 아마 예. 대부분 아마 동의를 하실 거고, 다만 이제 하워드 막스가 얘기한 것처럼 초저금리보다는 아마 중금리 시대가 네. 조금 일반화되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저도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9월에 지금 사실은 시장으로 보면은 네. 두 가지의 지금 변수들이 서로 시속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대출 규제, 하나는 금리 이제 인하라는 맞아요. 이게 하나는 하락 요인, 하나는 상승 요인인데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 아파트는 이미 금리 인하가 저는 선반영됐다고 봅니다. 네. 기대치가. 왜 그러느냐? 일단은 대출 금리가 한때 주담대 보면은 2%로 떨어졌고 신고가를 이미 갱신한 곳들이 많다고 본다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한 연말까지는 뭐 약간 뭐 아까 숨고르기 뭐 그렇게 본 이유도 서울 수도권은 여러 가지 논문을 보면은 금리보다는 오히려 대출 규제가 더 밀접하게 연관이 있고 상관계수 혹은 뭐 장기 탄력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높습니다. 네. 왜 그러냐? 집값 비싸니까요. 예. 그래서 정부 앞에 이기는 시장은 없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시장이 정부를 이기겠지만, 근데 지방은요 오히려 이런 놈들 많거든요. 오히려 대출 규제보다 오히려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더 크다. 왜냐면 집값이 싸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은 좀 덜 오른데 네. 지금 서울보다 경기 인천이 덜 올랐거든요. 네. 특히 인천 쪽이 좀 덜 올랐습니다. 그래서 올 들어서 인천이 경기보다는 상승률이 좀 높습니다. 네. 물은 아래로 흐르죠. 예. 투자자들 아래로 흐른다 이렇게 보면 되고, 최근에 아마 8월 거래량이 경기진 쪽으로 많습니다. 서울은 약간 주춤하는 양상인데, 그래서 본다면은 수도권 전체를 보면은 아마 약간 뭐 강보합 정도를 일단 보는데, 서울 쪽은 이미 많이 고점을 갱신했기 때문에 좀 매수자들이 부담을 느끼거든요. 그러면 조금 주춤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은 지금은 좀 올 가을은 좀 쉬어가는 장세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는 10월과 11월 두 번 남았습니다. 10월에 금리 인하를 한다 하더라도 11월에 연거푸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거는 거의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10월에 안 하고 11월에 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뭐 그걸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저의 의견은 어쨌든 10월입니다. 10월입니까? 네, 저의 의견은 그럴 저의 수도 있겠죠. 의견은 10월이고요. 뭐 제가 뭐가 맞다는 걸 주장하는 게 아니라 아니 미국이 진짜 뭐 0.5% 포인트로 확 낮춰버리면은 네.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이 0.5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예를 들면 캐나다가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인하합니다. 유로존이 먼저 미국보다 그렇죠. 금리 인하합니다. 스위스, 스웨덴, 영국 먼저 금리 인하합니다. 그러니까 그 먼저 금리 인하한다는 의미는 우리나라가 먼저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자국의 경제 여건을 고려해서 금리를 결정할 텐데 물론 부동산 시장이나 가계부채 증가세를 고려해서 금리 인하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내수 경제의 펀더멘탈이 너무나 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조금 더 강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예, 근데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럼 10월이든 11월이든 한 번 한다는 것이 KB국민은행의 하우스 뷰고 저도 이제 10월이니까 그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10월, 11월 어쨌든 한 번 인하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중립금리는 대략 한 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요? 예, 저의 판단이에요. 2%. 중립금리를 그 정도로 계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3.5에서 2를 향해 당장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까지 매우 천천히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네. 통화 정책의 일반적인 메커니즘이니까 다른 어떤 변수가 등장하지 않는 한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금리 인하는 집값의 상승 요인입니까? 하락 요인입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리 그 자체는 상승 요인이죠. 상승 이제 요인. 거시 경제가 안 좋으면 그건 또 다시 뭐 악재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처한 어떤 그 펀더멘탈이 어떻게 되냐 좀 다르긴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그 거시 경제는 그냥 제로로 놔버리면은 네. 디폴트로 놔버리면은 당연히 금리가 이제 낮아지면은 금융 비용이 줄잖아요. 예, 그럼 당연히 수익률이 올라가는 건데 다만 이제 아까 제가 수도권 쪽은 선반영돼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과거와 달라진 팩터가 또 있습니다. 네. 지금 변동금리가 확 줄었어요. 예, 예. 고정금리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네. 지금 7월 달에 보면요. 우리나라의 주담대 가운데 고정금리 비중이 잔액 기준은 64%입니다. 네. 신규는 96%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제가 통계 조사한 걸 쭉 봤는데 제가 한국은행 출입 기자잖아요. 옛날에 네. 제가 그때 우리가 2013년에 잔액 기준으로 고정금리가 얼마 정도는 21%밖에 안 됐다고. 네, 네. 지금 그보다 한 3배 정도 올라간 예.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지더라도 조금은 이게 뭐 시차라든지 조금 거리를 두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대출 규제가 훨씬 더 강력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보는 게 아까 지금 지방은 오히려 지금 별로 오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뭐 갑자기 뭐 오르지는 않겠죠. 좀 뭐 단비 정도로 보고 있고 지방이 실제로 6월에 아파트 실거래가를 보면은 올랐습니다. 0.07% 올랐고요. 7월 잠정 지수도 지금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면 0.05%로 올랐습니다. 지방이 무조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지방이 제가 금리에 민감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지방에 뭐 미분양이 그렇게 많은데 갑자기 뜨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가 반영이 안 된 것들 상가, 오피스텔, 토지 이런 쪽에는 좀 거래에 좀 숨통을 트는 효과가 있을 거다. 그래서 어떤 금리 인하라는 어떤 그런 임팩트가 나타났을 때 모든 시장이 다 동시다발적으로 무차별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먼저 기대가지고 오른 사람은 너는 저리 가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뭐 별로 영향을 못 받았던 것들은 좀 영향을 주는 이런 그렇습니다. 어떤 약간 울퉁불퉁한 어떤 그런 형태의 아마 영향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을 놓고 어쨌든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한 24년 하반기에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 네. 인하를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일단 잠깐 가정하겠습니다. 한다고 했을 때 금리 인하 이후의 부동산 시장은 어떤 모습일까? 네. 이런 질문을 이제 갖고 계세요. 근데 두 가지로 갈립니다. 현재로서는 뭐냐면 금리 인하를 하면 그게 첫 번째 금리 인하고 뭐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 정도의 중립금리를 향해 천천히 금리를 인하해 나간다. 라고 봤을 때 그러면 첫 번째 금리 인하일 뿐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덜컥 매수세로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왜냐하면 금리가 또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왜 앞부분에 금리를 인하했다고 매수세로 연결됐느냐 하는 분도 계시고 두 번째 다른 분은 어쨌든 금리 인하되는 그 추세 속에 향후 자산 가치 상승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다 인하된 게 아니다 하더라도 특히 이제 예를 들면 변동금리 대출을 중심으로 매수세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건 후자로 보셔야지. 후자로 보시는 거죠. 예.